한 명의 천재 언어학자가 무너졌습니다. 7개 언어를 정복하고 미국 최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그가 단 하나의 언어 앞에서 완전히 굴복당한 거예요. 그 언어의 이름은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이 언어는 세상 어떤 언어와도 닮지 않았어요. 뿌리를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외톨이였습니다. 번역도 안 되는 단어들이 수두룩했죠. 세계 언어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수백 년 연구해도 답이 없었거든요.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한국어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언어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 걸린 7개국 언어 자격증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동료들이 윈 교수는 정말 언어 천재네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동의했어요. 언어 습득은 제게 있어 수학 공식을 푸는 것과 같았습니다. 문법 구조를 파악하고 어휘 패턴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암기하면 끝이었어요. 독일어는 2년, 프랑스어는 1년 반, 아랍어도 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언어는 결국 논리적 시스템이야. 이게 제 철학이었어요. 하버드 국제 심포지엄 당일,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구조적 언어 습득 이론을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강당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한 분이 일어났어요.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자신을 한국서울대학교 김민석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스티브 교수님의 이론이 흥미롭습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혹시 이 표현을 선생님의 방법론으로 번역해 보실 수 있을까요? 김민석 교수가 칠판에 한글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정이 들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국어는 제가 다뤄보지 않은 언어였거든요. 하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물론입니다. 어펙션이나 어태치먼트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김민석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에는 시간의 축적, 관계의 깊이, 때로는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유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제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더 긴 문장으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김민석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은 한국인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문화적 맥락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거든요. 아무리 긴 설명을 써도 그 본질은 전달되지 않아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번역할 수 없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김민석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눈치 보다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이걸 영어로 정확히 옮길 수 있나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레드 더 룸이나 비 텍트펄 같은 표현이 떠올랐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이렇게 다른 언어로 완전히 옮겨질 수 없는 개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김민석 교수의 말이 강당에 울렸어요. 언어는 단순한 규칙의 조합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이거든요. 그 순간 제가 쌓아올린 모든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7개 언어를 정복했다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믿어온 모든 언어는 규칙이다라는 신념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김민석 교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어학자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번역 불가능한 언어라는 개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7개 언어를 정복한 제가 정말 한국어 앞에서 무력할까? 이 신비로운 언어가 제게 어떤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까? 그렇게 저의 한국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라는 자만심을 산산조각 낸 그 언어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한국어 연구의 첫걸음으로 저는 문자부터 익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서재에 앉아 한글 교본을 펼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까지 다 익혔는데 한글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제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자음이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읽는 순간 제 손에 든 펜이 떨렸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습을 그린 거였어요. 미음은 입을 다물었을 때의 입술 모양이었죠.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모음이었습니다. 아, 오, 후. 이 모음들은 천지인 삼재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더군요. 하늘을 뜻하는 점 하나, 땅을 뜻하는 가로선, 인간을 뜻하는 세로선이 조합되어 우주의 질서를 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15세기에 만들어진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더 깊이 파보니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그 원리와 철학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더군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였어요. 세계 어떤 문자도 이런 창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이론상 무한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을 읽으면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음성학의 완성체였어요. 하버드 과학사 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이 생각났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는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15세기에 이미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을 구현해낸 거였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코딩 언어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겼던 라틴 알파벳은 어떤가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철학과 과학, 음성학과 우주관이 모두 녹아있는 완벽한 체계였어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깊은 충격에 빠졌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문자 체계에 대한 모든 상식이 무너졌어요. 한글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교수가 아니라 초보 학습자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야. 과학과 철학, 그리고 우주의 이치가 집약된 인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제 목소리가 경외감으로 떨렸어요. 한글은 문자 그 자체로 한국어의 뿌리와 철학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창제 원리와 철학이 문헌에 남아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 음성과 철학, 과학과 미학이 결합된 독창적 발명품.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접근했던 제가 이제는 겸손한 경외심으로 바뀌었어요. 학문적 자존심이 무너지고 한글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순수한 학생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한국 문명의 깊이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어를 배워보자. 제 머릿속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문법서를 펼쳤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조사라는 개념도 새로웠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영어보다 복잡하긴 했지만 독일어의 격변화나 러시아어의 활용을 생각하면 별것 아니었거든요. 저는 학교에 갑니다. 제가 만든 첫 번째 한국어 문장이었어요. 문법책의 예문을 참고해서 만들었죠. 주어 저는 목적어 학교에 서술어 갑니다. 완벽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인 대학원생 이승진을 만났어요. 제가 쓴 한국어 문장들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가요? 제법 잘 쓴 것 같지 않나요? 이승진은 제 종이를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교수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문법은 완벽해요.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역시 제가 맞았구나. 하지만
이승진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한국어가 아니에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문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한국어 화자라면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승진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 문장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한국어 같지 않아요.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규칙대로 썼는데 왜 한국어가 아니란 거죠? 한국어는 단순히 문법의 조합이 아니거든요. 이승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똑같은 문장이라도 실제 한국어 화자가 쓰는 문장에는 맥락과 뉘앙스, 관계의 미묘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교수님의 문장은 기계가 번역한 것 같아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란 거죠? 예를 들어 이 문장을 보세요. 이승진이 제 종이를 가리켰어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완벽해요.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상황에 따라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나요? 등 수십 가지로 표현이 달라져요.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상황, 격식의 정도에 따라 모든 게 바뀌는 거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언어를 수학 공식처럼 생각해왔는데 한국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한국어에는 높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승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말, 자신을 낮추는 말, 제3자를 높이는 말이 모두 달라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철학이 담긴 거거든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언어를 기계적 규칙의 합으로 이해해왔는데 한국어는 규칙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문법적으로 맞지만 한국어가 아니다라는 말은 제게 언어학자로서 처음 듣는 가장 뼈아픈 판정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쌓아올린 언어학적 확신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자신감과 교만으로 시작했던 마음은 곧 당혹으로 바뀌었고 이어서 깊은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언어를 너무 단순하게 봐왔구나. 그렇다면 내가 아는 언어학이란 도대체 뭔가? 그 질문은 학문적 자존심을 찌르는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향하는 관문이었어요. 문법과 규칙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맥락, 관계의 언어 한국어. 세계 최고 언어학자가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한 순간 한국어의 독창성이 더욱 빛났습니다. 한국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의 지하 서고까지 뒤져가며 고대 문헌들을 파헤쳤어요.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커피잔이 쌓여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언어학의 철칙은 간단했어요. 모든 언어는 어딘가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들이라는 것이죠. 영어와 독일어는 게르만어족,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는 로망스어족, 아랍어는 세머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백 편의 논문을 읽어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알타이 어족설이었습니다. 몽골어, 만주어, 튀르크어와 한국어가 같은 뿌리라는 주장이었어요. 조사를 쓰는 방식이나 어순이 비슷하다는 게 근거였죠.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니 확실히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 이거야. 저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어의 뿌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깊이 파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어휘를 비교해보니 공통된 단어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문법 구조도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너무 많았어요. 두 번째는 우랄 알타이설이었습니다. 이건 더 거대한 가설이었어요. 알타이 언어들뿐만 아니라 핀란드어, 헝가리어까지 모두 묶어서 한국어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거였죠. 제 머리가 아팠어요. 이것도 아니네. 20세기 후반부터 이 가설은 힘을 잃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많은 언어를 억지로 묶으려다 보니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세 번째로 만난 건 일본어, 한국어 동계설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주장이었어요. 문법 구조가 정말 비슷했거든요. 조사를 쓰는 방식,
어순, 높임법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이번엔 확실한 것 같은데? 저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 있었어요. 문법은 비슷하지만 기초 어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족을 뜻하는 말, 숫자, 신체 부위 같은 기본 단어들이 전혀 닮지 않았어요. 이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마지막으로 고립 언어서를 만났습니다. 한국어는 아예 홀로 서 있는 언어라는 주장이었어요. 스페인의 바스크어처럼 뿌리를 찾을 수 없는 독립된 언어라는 거였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막혔거든요. 정말로 뿌리가 없다는 건가? 수십 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든 가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인류 언어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기원을 밝힐 수 없는 언어가 존재한다니. 당혹감을 넘어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혹시 한국어는 정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언어가 아닐까? 제가 알던 언어학의 상식이 무너지고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밤늦게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 언어학계가 수백 년 논쟁에도 풀지 못한 유일무이한 언어. 그 미스터리 자체가 한국어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증명하며 세계 언어학자들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했다고 말이에요.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죠. 이건 언어학의 기본 상식이에요.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라틴어는 오늘날 완전히 사라졌고 고대 영어는 현대 영어 사용자에게는 거의 외국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어요. 하버드 도서관에서 16세기 셰익스피어 원본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웠거든요. 불과 400년 전 텍스트인데도 사전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언어는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게 정상이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에서 만난 고려대학교 한국사 전공 학생이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있는 걸 봤습니다. 600년 전에 쓰인 기록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그거 읽을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그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해설서 조금만 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600년 전 문헌을 현대 대학생이 읽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여줬는데 15세기에 쓰인 문서임에도 현대 한국인들이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비교를 위해 영어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 업문만 해도 현대 미국인들에게는 전문적 해설이 필요해요. 250년 전 문서인데도 말이죠.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어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고려시대 문학작품들도 현대 한국인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읽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어의 기본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조선시대 일기를 번역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문장 구조와 표현 방식이 현대 한국어와 거의 동일했어요. 어휘만 조금 다를 뿐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언어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저는 감탄했어요. 세계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200년 이상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는 언어가 전체의 10%도 안 돼요. 그런데 한국어는 그 5배가 넘는 시간을 거슬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신기한 건 이 연속성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거였어요. 한반도는 수많은 전쟁과 외침을 겪었거든요. 몽골 침입,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강점기까지. 이런 격변 속에서도 언어가 보존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 민족의 정체성과 정신을 이어주는 끈이야. 학문적 놀라움이 곧 경외심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수많은 전쟁과 외세의 침략,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이 언어가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지?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민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손에 쥔 고문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천년을 이어온 언어의 연속성, 민족의 시간과 정신을 담아낸 한국어.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게 됐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의 몽골 침입, 조선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20세기의 일제강점기까지. 도대체 언어가 어떻게 살아남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계사를 보면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들의 언어는 대부분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아메리카 대륙의 수많은 원주민 언어들이 사라졌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언어들도 지배자의 언어에 흡수되거나 변질되었죠.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몸서리쳤어요. 일본은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말살하려고 했거든요.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고 한국어로 말하면 벌을 받았어요. 신문과 잡지도 모두 일본어로 발간되었죠. 이 정도면 언어가 완전히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몰래 한글 일기를 썼어요. 일본 순사들 눈을 피해 자신들의 진짜 마음을 한국어로 기록했죠. 어떤 학생은 교과서 사이에 한글로 쓴 시를 숨겨놓기도 했어요. 지하에서는 비밀리에 한글 신문이 인쇄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국어 신문을 만들어 돌렸어요. 들키면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더욱 치열한 저항이 벌어졌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한국 동요를 불러주고 전래동화를 들려줬습니다. 일본어를 쓰라고 강요받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집에서만큼은 한국어를 잊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언어를 지킨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해외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로 떠난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어로 된 노래와 구호로 서로의 마음을 다잡았어요. 대한독립만세! 를 외치는 그 목소리에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언어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중국 임시정부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어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조국이 없어도 언어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신념이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세계의 많은 식민지 언어들이 지배자의 언어에 흡수되어 사라져갔지만 한국어는 오히려 저항의 도구가 되어 더욱 강인하게 뿌리내렸던 거예요. 우리는 총칼에는 져도 말만큼은 뺏기지 않겠다. 어떤 독립운동가가 남긴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한국어는 소멸 대신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더 나아가 억압 속에서 민족 정체성과 독립의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어요. 해방 이후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다시는 잃어서는 안 될 정신적 자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역사를 접하며 저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어요. 무너져가는 조국 속에서도 언어만큼은 굳건히 지켜낸 민중들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눈시울을 적시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언어를 지킨다는 건 곧 민족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구나. 이어지는 감격은 제게 한국어가 단순한 학문적 대상이 아니라 숭고한 정신의 상징임을 깨닫게 했어요. 총칼 앞에 무너져도 언어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민족. 전 세계 수많은 식민지 언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 한국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분단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언어라도 지역과 환경, 정치적 상황에 따라 빠르게 갈라지죠.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가 불과 200년 만에 상당히 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한국의 분단 상황을 들었을 때 확신했어요. 70년이나 분단되어 있었다면 이미 다른 언어가 되었을 거야.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 체제 아래에서 70년 넘게 살아왔거든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택했어요. 교육 제도도 다르고 외부와의 교류도 완전히 달랐죠. 이 정도 차이면 언어도 완전히 갈라졌을 텐데. 저는 기대했습니다. 언어 분화의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영상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서로 말이 통했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하고 일용품을 북한에서는 살림살이라고 하더군요. 발음도 조금 달랐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대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네. 제 입이 벌어졌어요. 언어학자에게 물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문법 구조는 거의 동일하고 기초 어휘의 90% 이상이 같다는 거였어요. 70년 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는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특별한 일이야. 언어학자가 설명했어요. 독일어만 해도 동서독 분단 40년 만에 상당한 차이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는 그 거의 2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본 틀이 그대로예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어의 표현력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빗소리를 묘사하는 한국어 단어들을 접하게 됐어요. 주룩주룩, 보슬보슬, 후두둑, 촉촉, 추적추적, 토닥토닥. 제가 소리내어 읽어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각각의 단어가 다른 느낌을 전달했거든요. 한국인 친구가 설명해줬어요. 주룩주룩은 굵은 빗방울이 계속 내리는 소리고 보슬보슬은 가랑비가 살짝 내리는 소리예요. 후두둑은 갑자기 세게 내리는 소리고 토닥토닥은 지붕에 떨어지는 작은 빗방울 소리죠.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어로는 그냥 IIN인데 한국어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바람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가 계속 설명했어요. 솔솔, 스르르, 휘리리, 쌩쌩, 싱싱. 모두 다른 바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넘어 빗방울의 크기와 속도, 분위기와 감정까지 함께 전달하는 거였어요. 이건 언어가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이 단어들을 소리내어 발음해봤어요. 주룩주룩, 보슬보슬. 마치 빗방울이 정말로 눈앞에 떨어지는 듯한 감각적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는 자연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는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동물 울음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개가 짖는 소리만 해도 멍멍, 왈왈, 컹컹, 끙끙 등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다르게 표현했어요. 영어의 단순한 바우와우와는 차원이 달랐죠. 더 놀라운 건 감정 표현이었어요. 웃음소리만 해도 하하, 호호호, 히히히, 푸하, 낄낄, 키득키득 등 수십 가지로 나뉘었어요. 각각이 다른 상황과 감정을 담고 있었죠. 이건 단어가 아니라 그림이고 음악이야. 제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언어가 예술이 될 수도 있구나. 한국어는 단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지닌 언어로 자리매김했어요. 한민족의 결속이 언어를 지켜냈고 풍부한 표현력은 자연과 감정을 정밀하게 담아내며 한국어를 단순한 언어가 아닌 문화적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는 표현 정도로 생각했지만 곧 감탄을 넘어 감동에 이르렀어요. 학문적 관점에서 시작된 탐구가 점차 예술적 깨달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분단 70년에도 여전히 하나로 이어진 언어적 단일성, 빗소리 하나조차 수십 가지로 표현하는 정밀함과 감수성. 단일 민족의 결속과 자연과 감정을 품은 언어적 예술성. 그 결합이야말로 한국어가 문화적 정점에 서 있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 저는 이제 책 속 문법과 연구서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 속에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어가 문자와 규칙을 넘어 일상 속의 관계와 감정에 뿌리내린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깨달음은 시장에서 왔어요. 새벽 6시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과일을 팔고 계셨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사과 가격을 물어보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밥은 먹고 다니나?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었거든요. 어린 손자를 걱정하는 듯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먹고 다닙니다.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니 할머니가 사과를 하나 더 넣어주셨어요. 외국 사람이 고생이 많겠네. 이것도 가져가라.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의미 전달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지하철에서 왔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받는 장면을 봤어요. 그때 오간 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아닙니다. 앉으시죠. 고맙다, 아이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높임법이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한국인의 마음가짐 그 자체였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길에서 왔어요. 종로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는데 한 남성분이 먼저 다가와서 물어보셨어요. 어디 찾으세요? 덕수궁 가는 길을 찾고 있어요. 아,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바쁜 와중에도 10분이나 시간을 내어 자세히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 여행 잘하시고 또 놀러 오세요.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환대와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순간마다 한국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억양과 높임말의 층위, 작은 단어 하나에도 담긴 존중과 온정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어는 규칙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대학생과 나눈 대화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어 어려우시죠? 네, 정말 어려워요. 특히 높임법이. 한국 사람도 어려워해요. 하지만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학생이 말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표현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한국어는 완벽한 문법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중요한 언어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어를 단순한 학문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 민족의 영혼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따뜻한 삶의 태도를 체험하면서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어요. 한국어는 이제 제게 연구 과제가 아닌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학문적 탐구로 시작했던 여정은 공감을 거쳐 사랑으로 이어졌어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언어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자만은 사라지고 인간으로서의 겸허함이 자리 잡았어요. 5천년의 역사와 정신이 스며있는 한국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흐르는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인의 삶과 관계, 그리고 영혼을 담아 세계 언어 가운데 유일무이한 존재로 빛났어요. 서울대학교 강연장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한국어는 규칙이 아니라 한민족의 시간이고 정신입니다. 7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7개 언어를 정복했다고 자만했던 제가 한국어 앞에서는 겸손한 학생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한국어를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렸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저에게 언어학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타이설, 우랄 알타이설, 고립 언어설 등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불확실성마저 한국어의 특별함을 증명하죠. 기원을 밝힐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한국어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한국어는 세계 언어학계의 정서를 뒤엎은 언어입니다. 저는 힘주어 말했어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 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 기원을 특정할 수 없는 미스터리까지.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역사적 연속성과 외세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생존력. 단일성과 표현력의 압도적 결합까지. 한국어는 언어를 넘어 영혼이 된 한민족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어를 배우는 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어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5천년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을 만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언어의 비밀을 푸는 여행이죠.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어가 정말 특별한 언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한국어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신비로운 언어예요.
그리고 그 신비로움 속에 한민족 5천년의 지혜와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어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말이에요. 언어학자로서의 교만을 버리고 인간으로서의 겸손함을 배웠거든요. 한국어. 그 이름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세계 어떤 언어도 가지지 못한 독창성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오늘도 한반도에서 5천만 명의 입술을 통해 살아 숨쉬고 있는 언어. 제가 한국어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민족의 영혼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어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